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은 이제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수면 전문의가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동안 조금 많이 안 다뤄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타이틀은 무거운 눈꺼풀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의 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욱입니다. 네, 오늘 무거운 눈꺼풀의 두 얼굴 비밀을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목이 무거운 눈꺼풀의 비밀. 네, 이미 저는 좀 졸리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많은 자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설명이 뭐 설명이 필요한 사진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무거운 눈꺼풀 그래가지고요. 헤비 아이리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구글링을 하면 대부분 이런 이제 낮에 졸리는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무거운 눈꺼풀의 비밀.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오늘 성형외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오늘 무거운 눈꺼풀, 저희가 다룰 주제는 낮 동안의 무거운 눈꺼풀. 사실 무거운 눈꺼풀이 자기 전에 무거운 눈꺼풀이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얼굴이라는 저희가 별칭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원치 않는 무거운 눈꺼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건지, 그리고 또 그 낮 동안의 무거운 눈꺼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시각들을 좀 파헤쳐 보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면 장애하면 보통 대부분 불면증을 대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또 너무 졸려가지고 다시 힘드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졸린 것. 교수님, 낮에 졸린 이유. 네. 일단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밤잠을 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제일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으세요. 네. 그다음에 밤잠은 충분히 자지만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지만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다른 수면 장애가 있어서 깊은 잠을 잘 못 취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졸리는 그 자체가 또 병이 수면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병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드물지만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졸림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약물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졸음이 음식, 약물 같은 거? 뭐 있죠? 사실은 상추 먹으면 졸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상추를 먹어서 졸릴 정도의 졸음을 유발할 정도의 그 양은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들 또 상추 먹으면 졸리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감기약 먹고 많이 졸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낮에 졸리는 이유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갖고 온 슬라이드인데요. 청소년, 우리가 이제 낮에 많이 조는 나이 그룹을 생각하면 노인도 있겠고 아이들도 있겠고,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맨날 가끔 학교에서 전화 오면 제가 그렇죠. 또 자고 있다고 이런 수업 시간에 자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이게 굿나잇 문이라는,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요. 굿나잇 문이라는 책이 이제 자기 전에 읽어주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자기 전에 읽는 책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굿나잇 아이패드 이래서 사실은 잠을 안 자고 싶을 만한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사실 자기 전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많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실제 생리적으로 멜라토닌 분비 자체도 많이 이렇게 다른 나이보다는 좀 더 늦게 분비가 되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많이들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보시니까 이제 많이 공부가 되셔가지고 네, 멜라토닌은 뭐, 네, 잘 아실 네.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러면 왜 잠을 못 잘까? 뭐 여기 지금 그림에서 저희 딸도 이렇게 좀 학원 가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예, 슬라이드가 안 보이, 제가 가리고 있나요? 슬라이드를 크게 보여주시면, 예, 요거를 원하지만 지금 아마 요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네. 이제 많이들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늦은 시간에 뭐 학업, 맞아요. 학원, 네, 예, 네, 학원들도 늦게까지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네. 이런 카페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네, 예, 네. 이런 것들의 섭치,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죠. 교수님, 요거 기억나세요? 어린이는 일찍 자고. 네, 이거 9시쯤 되면은 그 예, 방송에 예. 나오는 그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나오시는 분들 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국민학교. 네, 네. 네, 네, 요거를 맞습니다. 기억하면 이제 네. 좀 이 연식이. 그쵸, 그쵸. 네.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9시에 자야 되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2016년에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에 초등학생이 33%, 무려 33%가 수면 오, 부족을. 네. 저 한 10년 전에 저희 학회에서 Q&A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제 답변을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인상적이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 초등학생들 9시에 자라고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예, 사연을 남기신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선생님이?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9시에 초등학생들조차도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애들이 네. 되게 늦게 잔다. 그럼 네, 어떻게 네. 교육해야 되나요?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을 받은 적도 진짜 생각이 좀, 납니다.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뭐 맞벌이 부부 얘기가 있는데 뭐 맞아요. 집에 늦게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니까, 그쵸. 예, 네.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러면 맞아. 엄마 아빠랑도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맞아요. 절대적인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스위스가 좀 많이 자는 국가죠. 그래서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적게 잔다. 네, 네, 네. 고등학생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네, 네. 고등학생은 더 수면 시간이 그렇겠죠, 짧죠.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이게 2014년 데이터긴 한데 그때 평균 수면 시간이 한 5.7시간. 6시간이 채 안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여학생이 여학생이 한 6시간 이내로 자는 수면 시간이 짧은 그룹이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뭔가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네,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살 충동과 생각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수면 시간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줄면 우울감이 더 증가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울감과 또 이런 자살 사고랑 연관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수면 시간 자체만으로 있는 직접 효과도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 수면 시간이 줄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자살 사고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뭐 이거는 단편적인 현상을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해주고 늘어나게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빈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교수님이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그럼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수면을 이제 연구하고 수면 환자들을 보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제 잘 예상하시는 것처럼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재천 나들목에서 2017년도에 큰 대형 사고가 졸음 때문에 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졸음운전 사고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히 아주 끔찍한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이것도 정말 저희가 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흔하게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이더라고요. 저는 과속이라든지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졸음운전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뭐 과속이라든지 주시태만 같은 게 있어서 졸음운전 자체가 사고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23.6%가 나는 졸음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33%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나 졸음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자주, 생각보다 자주 졸음운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파악한 교통사고의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원인의 거의 한 70%가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의 80%가 졸음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워낙 이렇게 좀 거대하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또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큰 교통사고의 흔한 원인으로서 졸음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제 그 화물차를 따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 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큰 사고로, 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은 그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80%라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라든지 안내판으로 조금 이렇게 졸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사인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양산 쪽에서 왔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걸려있던 것들을 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졸면 뭐하노, 사고 날 낀데 뭐 차라리 쉬다 가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오리지널 발음. 오리지널. 원어민 발음. 네, 원어민 발음. 무슨 뭐 졸음운전 하다가 C급 합니다라든지 뭐 졸리면 쉬다 가이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딱딱하게 졸리면 잠시 쉬다 가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한번 보면서 조금 한번 피식 웃으면서 또 졸음을 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조는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인이라든지 플랜카드를 이렇게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졸음운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그럼 누가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운전자분들이 제일 좀 많이 한다, 이런 결과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운전하시는 뭐 버스 운전 기사님이라든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장거리 운전자분들이 졸음운전 하실 게 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그래서 수면 질환이 있어서 평상시에 낮에 좀 많이 졸려 하시는 분들이 졸음운전을 좀 많이 하시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이러면은 직업 운전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뭐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조금 보다가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무시는 시간을 이렇게 앱으로 체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수면 시간 굉장히 잘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 연구인데, 그런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잠을 자는지 그 수면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비교를 했던 논문인데, 제가 더 재밌었던 것은 여기 보시면 뭐 런던도 있고 LA도 있고 뉴욕도 있고 있는데, 보시면 다 7시간 이상 잡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는 이게 네네. 이제 서울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네네. 네. 서울만 보면 지금 6시간 반보다 밑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글씨가 잘 네네. 여기가 런던이고 네네. LA고 뉴욕 그렇죠. 그다음에 스톡홀름이고 네. 여기가 서울이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대도시를 비교를 한 건데 서울만 이렇게 유독 6시간에서 6시간 반. 그러니까 이제 뭐 런던이나 기타 이제 서양의 대도시에 비해서 네, 서울 네. 분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작게 주무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그 서울 분들이 잠을 좀 적게 주무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 다르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왜 이렇게 네, 한국 사람들이 잠을 좀 네. 외국 분들보다 좀 작게 주무시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뭐 여러 네. 다른 데이터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이런 표로 보니까 극명한 차이가 좀 보이네요. 충격적이시죠. 그래서 네네. 그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무시는 시간 너무 열정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뭐든지 네.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밤새서 놀기도 하시고 이제 쉬는 시간을 네. 좀 줄이면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같으면은 그 최근에 그 추앙하는 드라마 그거 보셨어요? 종영 네, 드라마? 네. 저 정말 열심히 봤는데. 아 정말 열심히 네, 보셨어요? 구시. 네네 거기 그 드라마 보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흥미로웠던 게 거기 출퇴근하는 거 이제 거기 주인공들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셨는데 출퇴근하는데 정말 길게 오랫동안 퇴근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근하시려면은 일찍 일어나시고 또 퇴근하셔서 주무시려면 또 늦게 주무시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꼭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국 사회는 조금 적게 잘 수밖에 없는, 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외국에 비해서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그 신경과 선생님들 중에서 수면에 관심이 많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를 해서 논문을 좀 몇 가지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3가지 논문입니다. 수면 장애와 교통사고의 위험, 그 다음에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서 졸음운전 예방, 그 다음에 기면병 환자의 졸음운전 예방.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제안한 논문을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서 대한수면연구학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논문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다 한글로 작성이 돼 있으셔서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어떻게 좀 행동하는 게 좋으실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였나요? 한 이틀 전에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저도 영광스럽게 저기 공저자의 이름이 들어가서 근데 저희가 연구했던 이 데이터를 초록은 영어로 써서 아마 외국에서도 검색을 하셨나 봐요. 초록을 검색하신 분이 이게 전체 원문은 한글로 되지가 못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검색하신 분이 거기에 이거 원문을 궁금하다고 뭐 이렇게 그런 글을 남긴 걸 제가 봤었어요. 네네네. 네, 세계가 주목하는 논문. 저희 한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 번씩 졸리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출퇴근 거리가 되게 멀게 다니기도 하고 조금 아침형이라서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커밍아웃을 하자면 아까 23%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깜빡하고 졸시는구나. 네, 근데 진짜 저는 사실은 제가 하는 거는 창문 내려서 바람 쐬기. 교수님 뭐 하세요? 저 중에? 저는 껌 씹는 거라든지 커피 마시기 같은 거를 좀 해보는데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한다면은 껌 씹는 거라든지 커피 마시기 같은 것을 해보는 아마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나 싶으세요. 그래서 껌 씹는 게 과연 졸음을 정말 예방할 수 있을까? 운전할 때 졸음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문이 있을까?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했더니 궁금한데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껌 씹는 그 행동 자체는 분명히 이렇게 약간 좀 각성을 시키고 약간 좀 집중력을 높이고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껌 씹는 게 정말 운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논문은 제가 딱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논문이
한국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졸리는 거랑 그 다음에 껌 씹는 거랑 이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약간 좀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한 거여가지고 연구 결과는 껌 씹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네,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껌 씹는 거는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이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 네네네. 주의를 하지 않다 보면은 제한 속도를 넘어가는 게 있는데 껌 씹는 행위라면은 정속도를 유지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왠지 땡땡 제약에서 스폰서를 한 연구인가 이런 연구인가 하는 그런 얘기는 없긴 했었는데 예. 네. 그래서 껌 씹는 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커피 마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졸음운전을 위해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라디오 듣기라든지 선생님이 하시는 뭐 창문 내에서 바람 쐬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대규모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바람 쐬는 사람 안 쐬는 사람 비교하고 이런 거는 따로 없었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는 졸음을 예방할 수 있더라 하면은 그 방법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뭐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졸음이 쫓아져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또 한번 홍보 참. 네. 저는 이게 옆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으면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창문 내려서 바람 쐬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기. 그럼 이게 뭐 이야기하면서 잠 좀 깨고. 네. 근데 전화할 때 핸드폰을 보시면 안 되니까. 아니 이제 블루투스로. 그렇죠.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초코송이 냠냠냠이 지금 실시간으로. 노래를 부르면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노래 이제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하시면 거의 뭐 노래방처럼 하시면 근데 항상 운전하실 때 주의는 잊지 마셔야 되고 너무 노래에만 집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궁금해 하시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가 얼마나 이제 잠이 좀 부족할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카 드라이빙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운전에 대한 거거든요. 보시면 결과가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란 말은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카페인을 마시는 거, 커피를 마시는 거는 분명히 이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카페인이 어느 정도 마시면 좀 효과가 있을까? 옆에 보시면 한 1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시면 운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생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연구에서는 100mg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100mg의 카페인이면 커피에 어느 정도가 들어있는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또 커피를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예를 이제 스타벅스 많이들 가시니까 각 그 커피마다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인 함량이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하더라도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똑같은 원두라도 뭐 얼마나 로스팅 하느냐 그다음에 뭐 드립으로 하느냐 뭐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카페인 양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에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 보시면 톨 사이즈죠. 톨 사이즈 기준. 예, 맞습니다. 톨 사이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톨 사이즈 기준입니다. 보시면 카페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150mg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mg이 들어있어서 요건 아마 이제 한 투샷 정도로 만들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이제 뭐 카푸치노라든지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것을 이제 원샷으로 만드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75m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한 100m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면 졸음운전 예방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딱 스타벅스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최소 2잔을 마셔야 된다. 배부르죠. 졸릴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푸치노보다는 아메리카노가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표를 보면서 스타벅스의 커피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냥 아메리카노나 뭐 카페라떼만 시켜가지고 잘 몰랐는데 여기 중간쯤 보시면은 시그니처 더 블랙 콜드 브루라는 커피가 있어요. 이거 혹시 이런 커피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게 어떤 커피인가요? 콜드블루. 그러니까 콜드블루가 되게 오랫동안 이런
채널에서 제가 이제 커피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이제 콜드블루가 네, 조금 네. 더 카페인이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것보다는 함량이 좀 더 조금 높고. 네, 네네. 보시면은 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680mg이거든요. 같은 용량에. 예. 네, 그래서 칼로리는 되게 낮은데요. 칼로리는 그러네요. 네. 근데 칼로리 낮은데 카페인이 680이어서 저희가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 권고 사항이 400mg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뭐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뭐 권고량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나 커피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네. 커피를 내가 마셨을 때 카페인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를 한번 조금 미리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 카페인 함량이 낮은 커피를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인 자체에 좀 약간 무딘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은 어떤 뭐 빵을 먹거나 과자를 먹으면 그 포장지에 이렇게 뭐 당 몇 %, 뭐 네네, 단백질 저도 몇 %, 다 표시가 많이 돼 있잖아요. 보고, 네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같은 게 좀 명시가 되면 이게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환자분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청소년들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카페인. 워닝 그렇죠. 사인은 네네네네. 있는데 그 고카페인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그렇죠. 예, 네, 놀라운데요. 680이면 정말 높고 이제 마찬가지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섭취하시니까 네. 카페인 때문에 거의 그럼 아메리카노 6잔 먹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피 말고 이제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에너지 음료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에는 뭐 작은 거는 한 50mg, 많은 것은 또 100mg 조금 넘게.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사라든지 그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에너지 드링크가 정말 운전에 도움이 되나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아프리카 가나. 선생님 이게 에너지 드링크가 혹시 네. 이제 어떤 거가 에너지 드링크다 뭐 이런 이게 있나요? 저희가 우리 카페인이 여기 바카스 타우린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저희가 카페인이 들어가서 이제 뭐 그 에너지 음료의 정확한 이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 음료. 네. 전 사실 에너지 음료를 안 먹어서. 에너지 음료 잘 안 드셔보셨어요? 네. 뭐 네네. 레드불이나 뭐 이런 거 에너지 음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에너지 음료 중에서 근데 에너지 음료를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마실 때 제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카페인뿐만 아니라 뭐 당이라든지 기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당 섭취도 또 많이 안 하시려고 네, 많이 네. 또 노력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버스 운전사분들이 에너지 음료를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버스 운전사 중에서 75%가 나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에너지 음료를 마십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뭐 78% 거의 80%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뭐 4%는 뭐 이런 목적으로 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정말 운전을 잘하니? 에너지 만취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깨어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한 41% 되시고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넘친다. 17%. 그다음에 이제 이제 좀 피로감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17.2%.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조금 이렇게 깬 상태로 열심히 운전하기 위해서 에너지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냥 가나에서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가나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졸음을 쫓기 위해서 뭐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거는 일상화되었겠지만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연구 자료가 가나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은 일주일에 10캔에서 7캔에서 10캔 이상을 마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그럼 매일 그렇죠. 네. 거의 매일 드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카페인을 많이 드셔서 운전을 열심히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카페인을 드시면서도 카페인의 부작용이라든지 카페인이 내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70%가 카페인 마시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커피를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절대로 매일매일 커피 드시면서 카페인 드시면서 운전하세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페인의 어떤 부작용과
적정량 정도는 반드시 아시고 하루 섭취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아셔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